정양숙은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손이 떨렸다. 먼지 사이로 구겨진 쪽지가 보였다. 다음은 너 차례야. 도망쳐. 305호. 글씨가 흔들렸다. 급하게 쓴 게 분명했다. 305호는 일주일 전 퇴소했다는 김순자 할머니 방이었다. 그런데 퇴소가 아니라 도망이라고? 양숙은 복도를 내다봤다. 간호사 둘이 307호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이번엔 307호예요. 조용히 해. 들리잖아. 307호는 바로 옆방이었다. 그 방에는 80대 박영자 할머니가 혼자 누워 있었다. 양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밤 박영자 할머니는 사라졌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정양숙 63살.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 희망요양원에 들어온 지 사흘째였다. 87세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졌다. 혼자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죠.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었습니다. 양숙은 어머니와 함께 입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원장 최미경이 활짝 웃었다. 3인실보다 2인실을 추천드려요. 어머님과 함께 계시면 편하시잖아요. 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306호 2층 끝방이었다. 창밖으로 뒷산이 보였다. 조용하고 한적했어요.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식사도 잘 나왔고 간호사들도 친절했죠. 그런데 밤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거웠다. 양숙은 문틈으로 내다봤다.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었다. 휠체어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가 푹 떨어져 있었죠. 그들은 비상계단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숙은 305호 앞을 지나갔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도 옷장도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죠. 저 방 원래 비어 있었나요? 양숙이 복도에서 만난 요양보호사에게 물었다. 아, 305호요? 김순자 할머니 계셨는데 어제 퇴소하셨어요. 갑자기요? 가족분이 모시고 가셨대요. 그날 오후 양숙은 어머니를 재우고 산책을 나갔다. 1층 로비에서 다른 보호자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죠. 어머니 모시고 계세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306호예요. 전 309호. 시아버님 모시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숙은 귀를 기울였다. 이상하다니요? 노인들이 자꾸 사라져요. 퇴소했다는데 인사도 없이 갑자기. 여자는 주변을 살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난달에만 3명이 나갔어요. 다들 연락이 안 된대요.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 양숙은 등골이 서늘했다. 신고는 안 했나요? 신고는요. 원장이 워낙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다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밤 양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았죠. 복도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어요. 새벽 2시쯤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양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3명이 지나갔다. 간호사 둘과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들은 307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가 나왔다. 박영자 할머니였다. 고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양숙은 가슴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어요. 아침이 밝았다. 양숙은 일부러 일찍 나왔다. 307호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방 안은 어제처럼 텅 비어 있었죠.
침대 시트까지 깨끗하게 갈아놓았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도 퇴소하셨어요? 양숙이 아침 식사를 나르던 요양보호사에게 물었다. 네, 새벽에 딸이 모시고 가셨대요. 새벽에요? 급하게 연락이 왔나 봐요. 양숙은 식당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노인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죠. 20명쯤 됐습니다. 양숙은 테이블을 둘러봤다. 어제보다 명이 줄었어요. 박영자 할머니뿐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307호 박영자 할머니 아세요? 양숙이 옆 테이블 할머니에게 물었다. 7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는데 어제까지 저쪽에 앉아 계셨거든요. 아, 그분? 나갔나 보지 뭐. 할머니는 무덤덤했다. 양숙은 이상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사 후 양숙은 다시 307호 앞에 섰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렸지만 열리지 않았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세요? 간호사 이수진이었다. 30 중반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아, 그냥 어제까지 할머니 계셨던 것 같아서요. 퇴소하셨어요. 방은 청소 중이고요. 수진은 양숙을 뚫어지게 봤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 방으로 돌아가세요. 다른 분 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306호로 돌아가는 길, 복도 끝에 작은 사무실이 보였죠. 문패에 관리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양숙은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사무실은 좁았다. 책상 하나, 파일 캐비닛 하나. 벽에 요양원 구조도가 걸려 있었어요. 양숙은 캐비닛을 열었다. 파일들이 빼곡했죠. 입소자 명단, 건강기록, 보험 서류. 손가락으로 파일을 넘겼다. 박영자. 파일을 꺼냈어요. 퇴소일자가 오늘 날짜로 적혀 있었죠. 그런데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양숙은 눈살을 찌푸렸다. 퇴소인데 서명이 없다고? 다른 파일도 뒤적였어요. 김순자, 이만수, 정호진. 모두 최근 한 달 안에 퇴소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서명란이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양숙은 화들짝 놀랐어요. 돌아보니 원장 최미경이 서 있었죠. 얼굴에 웃음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는 직원 외 출입 금지예요. 나가세요. 양숙은 파일을 제자리에 놓았다. 서둘러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명 없는 퇴소, 새벽에 사라지는 노인들, 모두 이상했어요. 양숙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양수가 여기 이상해.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치매 환자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뭐가 이상한데요? 밤에 사람들이 사라져. 돌아오질 않아. 양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창문으로 봤어. 뒷산으로 데려가더라. 어머니는 창밖을 가리켰다. 뒷산. 양숙은 창밖을 내다봤다.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죠. 그날 오후 양숙은 자기 방 침대 밑을 청소하다가 쪽지를 발견했다. 구겨진 종이, 떨리는 글씨. 다음은 너 차례야. 도망쳐. 305호. 김순자 할머니가 남긴 게 분명했어요. 양숙은 쪽지를 꼭 쥐었다. 손이 떨렸죠. 그날 밤부터 양숙은 제대로 잠들지 않았다. 문틈에 앉아 복도를 지켜봤어요.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켰죠.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1시 30분.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 양숙은 숨을 죽였다. 간호사 이수진과 남자 둘이 지나갔죠. 그들은 308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다. 잠시 후 휠체어가 나왔어요. 70대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고개가 푹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든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양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갔어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죠. 비상계단은 어두웠다. 비상등만 깜빡였어요. 발소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층, 지하층. 양숙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지하 1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끝에 철문이 보였어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양숙은 벽에 붙어 다가갔다. 철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번 건 깨끗해요? 네, 기록 다 지웠어요. 가족은? 연락 없어요. 원래 버려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수진의 목소리였다. 양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은 누구예요? 남자 목소리가 물었다. 306호. 양숙은 귀를 의심했다. 306호. 자기 방이었어요. 정양숙이요? 보호자인데? 그래서 더 좋죠. 보호자면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까지 둘 다 처리하면 깔끔하잖아요. 양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언제 할 건데요? 모레. 준비하세요.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철문이 열리려는 순간 양숙은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숨이 헐떡거렸죠.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양숙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눈물이 났어요. 모레. 이틀 후면 자기들도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양숙은 결심했다.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냥 도망칠 순 없었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양숙은 일부러 밝게 행동했다. 간호사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산책하기 좋은 날이에요. 식사 후 양숙은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원장실 앞을 지나쳤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최미경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에 5명 나갑니다. 계좌로 넣어주세요. 양숙은 걸음을 멈췄다. 귀를 기울였어요. 보험금은 6개월 후에 나와요. 그때 정산하죠. 보험금. 양숙은 모든 게 이해됐다. 노인들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는 거였어요. 아마 사전에 보험을 가입시켰을 겁니다. 수익자를 요양원으로 해놓고 정양숙은 재산도 좀 있다던데? 네, 부동산 몇 개 있어요. 어머니까지 합치면 꽤 되죠. 양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숨이 막혔다.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죽인 거야? 10명? 20명? 양숙은 주먹을 쥐었다. 떨렸죠. 하지만 지금 당장 신고할 순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기록을 지웠다고 했죠. 필요한 건 물증이었습니다. 오후 양숙은 뒷산을 향했다. 어머니를 방에 두고 나왔어요. 금방 올게요. 산책로는 한적했다. 나무들이 빽빽했어요. 양숙은 길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걸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한참을 걷자 무언가 보였다.
땅이 파헤쳐진 흔적. 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새로 메운 것 같았죠. 양숙은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에 흙이 들어갔어요. 신경 쓰지 않았죠. 계속 팠습니다. 그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닿았다. 양숙은 그것을 꺼냈어요.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은색 십자가. 양숙은 이걸 본 적이 있었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차고 있던 거였죠. 가슴이 철렁했다.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양숙은 고개를 돌렸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휠체어를 밀던 사람들이었죠. 산책하다가 이쪽은 위험해요. 돌아가세요. 남자들이 다가왔다. 양숙은 목걸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서둘러 일어났죠. 네, 갈게요. 양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숨이 가빠졌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왔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양수가 조심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알아요, 엄마. 우리 내일 나갈 거예요. 그날 밤 양숙은 잠들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밝았죠. 내일이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죠. 11시밖에 안 됐습니다. 양숙은 문틈으로 내다봤다. 간호사 이수진이 자기 방으로 오고 있었어요. 뒤에 남자 둘이 따라왔죠. 계획이 바뀐 거였습니다. 양숙은 재빨리 어머니를 깨웠다. 엄마, 일어나요. 빨리. 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왜 그래? 조용히 해요. 나가야 해요. 양숙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죠. 양숙은 화장실로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창문을 열었어요. 2층이었지만 아래 화단이 있었죠. 엄마, 내가 먼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엄마 내려드릴게요. 양수가 위험해. 괜찮아요. 빨리요. 양숙은 창틀을 잡고 몸을 밖으로 내밀었다. 발끝으로 벽을 짚었어요. 천천히 내려갔죠. 화단에 착지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신경 쓰지 않았죠. 엄마, 이제 나와요. 어머니가 창문으로 나왔다. 양숙은 어머니를 받쳤어요. 둘이서 화단에 내려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고함이 들렸다. 없어. 도망쳤어. 양숙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었어요. 정문으로는 갈 수 없었죠.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죠. 어머니가 헉헉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저쪽이야. 쫓아.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양숙은 더 빨리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비틀거렸죠. 엄마. 양숙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숲이 깊어졌다.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그때 앞에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낡은 산장 같았어요. 양숙은 어머니를 데리고 그곳으로 갔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 냄새가 났죠. 여기 숨어요. 양숙은 어머니를 구석에 앉혔다. 숨소리를 죽였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훑고 지나갔죠.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더 가봐.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양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머니는 떨고 있었죠.
양숙도 떨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밖이 조용해졌어요. 양숙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짙었어요. 별이 보였죠? 이제 어떻게 해? 어머니가 물었다. 마을로 내려가야 해요. 경찰서 가야죠. 길을 알아? 모르겠어요. 근데 내려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마을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양숙은 안도했죠.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을 입구에 작은 가게가 있었죠. 양숙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 전화 좀 빌려주세요. 가게 주인은 놀란 얼굴로 양숙을 봤다.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양숙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흙과 나뭇잎이 묻어 있었죠.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위에 요양원에서 왔어요. 위험해요. 경찰 불러주세요. 가게 주인이 전화를 건넸다. 양숙은 일일이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희망요양원에서.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들어왔어요. 뒤에 남자 둘이 따라왔죠. 아, 여기 계셨네요. 양숙은 전화를 떨어뜨렸다. 뒤로 물러섰어요. 저리 가요. 정 선생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약 안 드셔서 그러세요. 치매 환자분은 밤에 배회하시잖아요. 이수진이 웃으며 다가왔다. 이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들 죽이고 있어요. 가게 주인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치매 환자분이세요? 네, 최근에 증상이 심해지셔서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이수진이 양숙의 팔을 잡았다. 양숙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정 선생님, 약 드셔야 해요. 남자 둘이 양숙을 붙잡았다. 힘이 셌어요. 양숙은 발버둥 쳤죠. 놓으라고요. 사람 살려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남자가 양숙의 입을 막았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딸 놔줘. 가게 주인은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수진이 어머니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도 가시죠. 요양원으로. 양숙은 눈물이 났어요. 이대로 끌려가면 죽는 거였습니다. 차에 태워졌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뒷좌석에 둘을 앉혔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요양원으로 향했죠. 양숙은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아침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양숙의 손을 꼭 잡았다. 양숙아, 포기하지 마.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머니를 더듬었죠. 목걸이가 만져졌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차가 요양원에 도착했다. 철문이 열렸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양숙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죠.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죠. 내려. 양숙과 어머니는 끌려 내렸다. 복도를 걸었어요.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끝 방 앞에서 멈췄어요. 이수진이 문을 열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원장님 오실 때까지. 방 안은 좁았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창문도 없었어요. 양숙과 어머니는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물쇠 소리가 들렸죠. 방 안은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만 깜빡였어요. 양숙은 문을 두드렸다. 여기 열어요. 불법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었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양숙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어요. 원장 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이수진과 남자 한 명이 따라왔죠. 정양숙 씨, 왜 이러세요? 순순히 있으면 될걸. 최미경이 웃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사람 죽인 거 다 알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양숙이 소리쳤다. 신고요? 누가 믿겠어요? 치매 환자 보호자가 헛소리한다고 생각하겠죠. 증거 있어요. 양숙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이거 김순자 할머니 거예요. 뒷산에서 찾았어요. 최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찾았다고? 무덤에서요. 거기 몇 명이나 묻혀 있어요? 최미경은 혀를 찼다. 즉, 쓸데없는 걸 찾았네. 남자에게 손짓했어요. 저것도 처리하세요. 남자가 다가왔다. 양숙은 목걸이를 꼭 쥐었어요. 손대지 마. 남자가 양숙의 손목을 비틀었다. 아팠죠? 양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목걸이를 빼앗겼어요. 최미경이 그걸 받았죠. 이제 증거도 없네요. 왜 이래요? 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숙이 물었다. 왜긴요? 돈이죠. 버려진 노인들이에요. 가족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 돈을 버는 게 뭐가 나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다고요? 전 정상이에요. 이 세상이 미친 거죠. 최미경은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았어요. 요양원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망해요. 그래도 사람을 죽여요?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편하게 보내드리는 거죠. 고통 없이. 양숙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고통 없이요? 김순자 할머니는 도망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분은 예외였죠. 미리 눈치챘나 봐요. 근데 결국 잡혔잖아요. 최미경이 픽 웃었다. 몇 명이나 죽였어요? 궁금해요? 세어본 적 없는데. 한 30명쯤? 아니 40명?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이 나쁜 것들, 너희가 사람이야? 최미경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치매 환자가 말은 잘하네요. 어쩌면 가짜인가? 이수진이 끼어들었다. 원장님, 시간 없어요. 처리해야죠. 그래요. 오늘 둘 다 처리하죠. 어차피 도망칠 곳도 없고. 최미경이 일어섰다.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세요. 남자는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양숙이 물었다. 약이에요. 맞으면 편하게 잠들죠. 고통도 없어요. 안 맞을 거예요. 양숙이 뒤로 물러섰다. 어머니를 감쌌어요. 남자가 다가왔다. 양숙은 발버둥 쳤죠. 싫어요. 저리 가요. 남자가 양숙의 팔을 붙잡았다. 힘이 셌어요. 양숙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주사기가 가까워졌습니다. 안 돼.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경찰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경찰 4명이 들이닥쳤어요. 총을 들고 있었죠. 최미경은 놀란 얼굴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최미경, 당신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양숙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가 양숙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양숙아. 이제 괜찮아. 눈물이 났어요. 살았습니다. 살아남은 거였어요. 경찰이 최미경과 이수진, 남자들을 수갑으로 채웠다.
최미경이 소리쳤어요. 누가 신고했어? 어떻게 여길 알았어? 경찰 한 명이 대답했다. 가게 주인이요. 아침에 수상하다고 신고했어요. 그리고 경찰은 핸드폰을 꺼냈죠. 이분 통화 끊기지 않았어요. 다 녹음됐어요. 당신들 대화 전부. 양숙은 깨달았다. 가게에서 떨어뜨린 전화. 끊기지 않았던 거예요. 112로 연결된 채로 모든 대화가 녹음됐던 겁니다. 최미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다른 피해자들은요? 양숙이 물었다. 뒷산에 묻혀 있어요. 지금 발굴 중이에요. 확인된 것만 26구요. 경찰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양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26명. 너무 많았어요. 일주일이 지났다. 양숙과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진술서를 썼죠. 목격한 것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어요. 전국이 떠들썩했죠. 요양원 연쇄살인 사건. 충격적인 제목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최미경과 이수진, 남자 셋은 구속됐다. 하지만 양숙은 뭔가 개운치 않았어요. 의문이 남았죠. 이수진 씨, 최미경만 주도한 건가요? 경찰이 물었을 때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부 원장 지시였어요.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너무 깔끔했다. 모든 죄를 최미경 혼자 뒤집어 썼어요. 하지만 양숙은 생각했죠. 이런 일을 혼자 할 수 있을까? 보험금 처리, 시신 처리, 기록 조작. 한 사람이 다 하기엔 너무 복잡했습니다. 양숙은 경찰에게 물었다. 요양원 회계 장부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보험금은요? 보험금은 요양원 계좌로 입금됐어요. 최미경 명의로. 양숙은 고개를 저었다. 다른 계좌는 없었나요? 누군가 나눠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경찰은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다. 사흘 후 경찰이 양숙을 찾아왔어요. 정양숙 씨 말이 맞았어요. 숨겨진 계좌가 있었어요. 누구 명의예요? 보건소장 남궁진. 요양원 인허가 담당자예요. 양숙은 숨이 막혔다. 보건소장.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돼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허가를 해주고 대신 보험금의 30%를 받았어요. 그리고 경찰은 서류를 꺼냈다. 다른 요양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요양원이요? 네. 이 지역 요양원 5곳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됐어요. 전부 남궁진이 인허가 해줬고 보험금을 나눠 가졌어요. 양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5곳. 그럼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 거죠? 확인된 피해자만 112명이에요. 경찰의 목소리가 떨렸다. 112명. 양숙은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벌인 일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양숙은 남궁진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경찰이 말렸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왜 그랬는지 듣고 싶어요. 경찰은 망설이다 허락했죠. 조사실. 남궁진이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였죠. 양숙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남궁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공허했어요. 왜긴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네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찾는 이도 없었죠. 그냥 조금 빨리 보낸 것뿐이에요. 양숙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도 사람이에요. 살 권리가 있어요. 살 권리요?
남궁진이 웃었다.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이 사회가 그 사람들한테 살 권리를 줬나요? 요양원에 버려지고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 그냥 현실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최미경이 제안했어요. 3년 전이었죠. 요양원 운영이 어렵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서류만 조작해줬어요. 입소자 수를 부풀려서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해줬죠. 그러다 보니 점점 깊어졌어요. 첫살이는 언제였어요? 2년 전쯤 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연사였죠. 근데 최미경이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할아버지 몰래 보험을 들어뒀거든요.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양숙은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일부러 죽인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자연사를 기다렸죠.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약물을 써서 조용히 보냈죠. 고통도 없고 흔적도 안 남아요. 양심은 없어요? 양심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전 20년 넘게 공무원 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집도 못 사고 애들 대학도 못 보냈어요. 이 일로 10억을 벌었어요. 이제 제 딸들 시집 잘 보낼 수 있어요. 양숙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구역질이 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세상이 원래 이 모양이에요. 전 그냥 적응했을 뿐이죠. 남궁진은 태어냈다.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양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 응. 괜찮아?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가 양숙을 안았다. 양숙아, 내가 막았잖아. 더 이상 피해자는 없어. 양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이미 죽은 112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 추가 소식이 들렸다. 남궁진이 조사 중 다른 공범을 실토했다고 했어요. 구청 복지과장, 경찰 1명, 장례식장 사장. 모두 공모했던 거였죠. 복지과장은 사망신고를 조작했고 경찰은 수사를 묵인했고 장례식장 사장은 시신을 빠르게 처리해줬습니다. 양숙은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일이었다니.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돈이 있었죠. 보험금, 지원금, 뇌물.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썩었나요? 양숙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원래부터 썩었어. 그걸 이제 안 거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내가 한 것처럼. 양숙은 생각했다. 자기가 뭘 했나? 그냥 살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데. 하지만 그게 112명의 진실을 밝혀냈어요.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았죠.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최미경, 이수진, 남자 셋, 남궁진,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양숙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희망요양원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양숙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렸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밤마다 사라지는 걸 봤어요. 휠체어에 태워져서 지하로 내려갔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양숙은 최미경을 쳐다봤다. 최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도 노인이 될 거잖아요. 그때 가서 똑같이 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최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증거가 산더미였어요. 녹음 파일, 계좌 거래 내역, 시신 발굴 결과. 모든 게 명확했죠. 변호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도 생계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들은 가장 약한 존재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계 곤란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내려졌어요. 최미경 무기징역, 남궁진 징역 25년, 이수진과 남자들 징역 15년, 나머지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죠. 양숙은 방청석에서 지켜봤다. 안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요? 양숙은 유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작은 카페에 유족 10명이 모였다. 대부분 60대 이상이었어요. 자기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희망요양원에 계셨어요. 1년 전에 퇴소했다고 연락받았죠. 근데 알고 보니 한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연락이 안 되길래 찾아갔더니 퇴소했대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경찰 신고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죠. 50대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들 비슷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요양원에선 퇴소했다고 했고 찾을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미안해요. 양숙이 말했다.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에요. 한 할머니가 손을 저었다.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게 됐잖아요. 유족들은 양숙에게 고마워했다. 악수를 청했어요. 안아주기도 했죠. 양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줬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날 밤 양숙은 어머니와 함께 뒷산에 갔다.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어요. 112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죠.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양숙은 김순자 할머니 비석 앞에 섰다. 꽃을 놓았어요.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달빛이 비석을 비췄죠. 양숙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숙아, 집 가자.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양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양숙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요양원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양숙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게. 촬영장에서 양숙은 카메라 앞에 섰다. 요양원을 보내는 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끝까지 관심 가져야 해요. 자주 방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부모님 더 자주 찾아뵐게요. 요양원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정양숙 씨 정말 용감하세요. 양숙은 댓글을 읽으며 울었죠.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죠. 양숙은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다. 양숙은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더 이상 요양원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양숙이 직접 돌봤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다. 법원에서 보낸 거였어요. 피해 보상금이었죠. 국가에서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돈이었습니다. 양숙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전 피해자가 아니에요. 살아남았잖아요. 대신 유족회에 기부했죠. 양숙은 가끔 추모공원에 갔다. 꽃을 놓고 왔어요. 비석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해졌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편히 쉬세요.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어느 오후 양숙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노인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죠. 혼자였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걸었어요. 양숙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엔 아직도 외로운 노인들이 많았어요. 양숙은 생각했죠.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양숙은 봉사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독거노인 방문 봉사하고 싶은데요. 일주일 후부터 양숙은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을 찾아갔다. 말벗이 되어줬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들은 양숙을 좋아했습니다. 자주 와주니 고맙구나. 어머니도 함께 갔다. 치매지만 할머니들과 잘 지냈어요. 함께 웃고 노래도 불렀죠. 양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요양이구나. 서로 돌보고 함께 있는 것.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했다. 양수가 행복해? 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양숙은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다. 요양원에서 도망치던 밤. 숨이 막힐 것 같던 순간들. 하지만 이젠 악몽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해낸 일이었죠. 112명을 위해 싸웠고 이겼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양숙은 알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그날 밤 양숙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였죠. 양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어요.